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출제된 해결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미 작년 해결 지문을 여러 번 풀어보거나 읽어본 학생들조차도 잘못 오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걸 좀 바로잡아 볼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단언하건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는 방식이나 내용대로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대충 문제만 풀고 혹은 짜맞추기 식으로 정답만 내고 이제 넘어갔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찍게 되었고요. 조금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좀 참을성 있게 쭉 한번 따라서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감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아니면 중간에 넘어가는 거 하는 거 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작년도 해결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철학 지문, 물론 이건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독서 지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는 한데 특히 철학 지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본문에 있는 단어를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던 개념을 대응해서 이해할 경우에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철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근거를 내세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주장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자기 식대로 재정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혹은 개념을 잡고 있는데 철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내면서 이걸 토대로 글을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주의하면서 읽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단어를 다른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구나. 혹시나 그러고 있진 않은가. 두 번째로 이건 일반적인 문제인데 잘못적인 독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또 이 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독해 방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용어를 본문에서 정의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휘에 꽂혀서 대표적인 게 본문에 나오는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단어인데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단어를 수렴과 상향으로 이해하고 정작 그 글에서 설명하는 수렴적 상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놓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잘못된 독해 방식을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또는 문장이 길어졌을 때 내가 뭐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무엇에 정리를 포인트를 둬야 된다. 그런 걸 잘 모를 때 그냥 정보가 단순히 나열되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이 세 번째 때문에 제가 강의를 더 찍게 되었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고 가지문, 나지문 자체가 상당히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이게 온전한 완벽한 하나의 글로 이해되기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가는 그런 경향이 덜한데 나는 마지막 문단과 결론 지어서 8번을 풀어낼 때 과연 이게 온전한 하나의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그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혹시나 학생 스스로 무언가 이 지문을 읽어나면서 계속 뭔가 논리적으로 내적 충돌이 일어난다. 특히 나에서 내적 충돌이 일어난다라 그랬다면 오히려 그건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하는 과정은 학생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문제점들을 느꼈던 친구라면 이 강의를 들으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고 더 문제인 상황은 나는 이 지문이 제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는데 다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단언컨대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자, 앞에 사설이 좀 길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론은 변증법에 따라 해결이 검증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나는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승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일단 문장이 길어져요. 두 번째,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문장이 길어졌다. 그렇다면 그거는 반드시 문장의 주어 서술을 대응시켜서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변증법은 이게 두 가지 문장이구나. 병렬이 아니라 무엇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근데 이거만 연결하면 부족하죠. 그러면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그럼 수렴적 상향성이 뭐냐? 여기서 만약에 글을 읽는 습관이 수렴이 뭐지? 상향이 뭐지? 수렴 무언가 안으로 좁힌다는 거구나. 무언가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구나. 근데 그게 방향의 위에다.
라는 거는 사실 좋지 않은 독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어휘로 그 단어를, 그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이렇게 설명해줘요.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뤄가는 게 바로 수렴적 상향성이다. 그럼 수렴적 상향성을 A라고 할까요? 이 문장은 변증법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뤄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로 읽는 것보다 변증법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뤄가는 것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그럼 더 줄이면 변증법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뤄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정도로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조화로운 통일이구나. 대립적인 두 범주가. 해결에 있어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자, 똑같습니다. 변증법은 주어,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고 동시에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대상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문장 엄청 길어졌죠. 그죠? 문장 엄청 길어진 가운데 저희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읽어본 단어인데 그게 다른 식으로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먼저 문장을 끊어보면 크게 구조를 보면 이기에 이러며 이렇게 해야 된다. 이유,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당위를 제시하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볼까요? 이렇게 먼저 첫 번째 파트를 끊어보면 서술어, 변증법적이다. 무엇이? 내적 구조가. 또 하나 방식이. 아주 간단하게 하면 내적 구조와 방식은 변증법적이다. 변증법적이 뭐지? 아까 얘기했죠.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뤄가는 게 변증법적이죠. 내적 구조도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구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방식도 그렇다. 그럼 이게 여기까지는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이제 확장해야죠. 내적 구조가 뭐의 내적 구조? 이념의 내적 구조구나. 이념의 내적 구조가 변증법적이다. 이념의 내적 구조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뤄가는 것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근데 이념은 뭐냐? 다시 설명하는 게 세계의 근원적 질서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라는 건 세계예요? 아니면 근원이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당연히 질서죠.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글에서 이념은 일종의 질서입니다. 하나 정리해 볼까요? 이념은 세계의 질서이다. 이념은 질서다. 조금만 옮길게요. 그리고 그 이념의 구조도 변증법적이고 질서인 이념이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 때문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 할 때 두 차원은 뭔지 찾아야 됩니다. 현실과 이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결국에 보면 앞에서 변증법은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논증 대상이. 이게 이념의 내적 구조와 그게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이 변증법적이다라는 말을 풀어놓은 거고요. 이 말이. 그 다음에 이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는 말이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서서 이 말을 풀어놓은 겁니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한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 있어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서술어. 그죠? 여기까지 갔고요.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주어 뭐죠? 예술은이네요. 예술은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그런데 다른 것도 종교도 철학도 다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이 뭐지? 라고 봤더니 절대정신은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절대정신은 인간 정신이다. 근데 뭘 하는? 이념을 인식하는. 근데 다시 한 번 더
절대적 진리가 바로 이념이다. 정리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절대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인간 정신이고 그의 형태가 예술, 종교, 철학이 있는데 이 절대정신은 이념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념은 동시에 절대적 진리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념은 질서이자 진리입니다. 이 글에 의하면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보면 봐봐요. 이 말이 제가 이 글이 좀 불안정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문장만 보면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마치 철학 안에 내용적으로 절대적 진리가 포함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위에 맥락적으로 읽으면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인식 내용으로 하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예술, 종교, 철학은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같은 대상이죠. 뭐라고요? 예술, 종교, 철학은 구분되는데 뭐에 따라?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절대 정신의 세 형태의 각각은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죠.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다. 직관, 표상, 사유는 모두 형식이다. 그리고 나서 그 직관과 표상과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 이어진 문장이죠. 가만 봤더니 서술을 봤더니 지성이고 지성이고 지성이에요. 직관은 지성이고 표상은 지성이고 그 다음에 사유는 지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대상이고 혹은 물질적 대상을,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즉 물질적 대상이라는 관계없이,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기억해야 될 게 두 개예요. 직관, 표상, 사유는 모두 지성이고 앞에서 그거를 직관, 표상, 사유를 형식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지성이란 말이 어떤 개념에 가깝게 쓰이냐? 형식에 가까운 개념으로 쓰이는 거구나.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성이냐 라고 할 때 그 지성이 아니라 이게 인식, 형식, 어쩌면 지각에 가까운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 글을 계속 지성, 지혜? 지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이라고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앞에 지성인이나 할 때 지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글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봅시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 이 순간 절대정신이 뭐였지? 그래, 절대정신은 예술, 종교, 철학 중에 하나였지. 그러면 직관하는 절대정신은 예술을 얘기하는 거구나. 표상하는 절대정신은 종교를 얘기하는 거구나. 사유하는 절대정신은 철학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서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얘기? 첫 번째 주의점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글이 어려운 게 절대라는 말을 포함해서 용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읽는 사람이 절대에 집중해서 이 용어들을 정리하면 굉장히 혼동됩니다. 이 두 대상이 다른데 평가원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절대 정신에서 내가 집중해서 읽을 건 정신,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그럼 이건 어떻게 그걸 미리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나요? 여기까지 가봐서 다 재정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올바른 독서 습관은 뭐냐면 어떤 용어들이 계속 나열될 때 두 가지 용어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비슷한 걸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차이점으로 머릿속에 정리해야 됩니다. 즉 이념은 진리야라고 정리하는 거지 이념은 절대적 진리야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이념은 진리야. 그리고 정신은 절대 정신이 있고 정신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얘네들이 각각 지성을 사용해서 지성이라는 인식 형식으로 이념을 인식하는데 절대 정신이 이념을 인식하니 예술이라는 형태의 절대 정신은 뭐를 통해서 직관의 형식을 사용하여 종교는 표상의 형식을 사용하여 철학은 사유라는 형식을 통해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동시에 다
형식이자 지성인 겁니다. 이렇게 이념을 인식한다라는 글이 이 글이에요. 그리고 해겔의 변증법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정반합 얘기하는, 종합 얘기하는 거죠. 보면 얘가 정이고 얘가 반이고, 종합을 합이라고 좀 바꿀게요. 합인데, 그래서 예술의 특징은, 먼저 직관부터 해볼까요? 직관의 특징은 외면성이고, 두 번째 표상의 특징은 내면성인데, 이 두 개가 사유에서 다 종합된다. 그것처럼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의 단계에서 종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식 간의 차이 하는 순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형식이 뭐였지 아까? 지성. 즉 형식 간의 차이, 뭐의 차이? 직관, 표상, 사유의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인식하는 내용 뭐였습니까? 그죠? 이념이자 진리이자 질서를 인식하는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해겔에서 절대정신의 인식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다. 절대적 진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래. 봤더니 이 이념이자 얘네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건데, 아까 위에서 사유라는 게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형식을 쓰는 게 얘를 제일 잘 파악하겠네요. 그죠? 봤더니 진짜로 내용이,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의 형식을 사용하여, 제가 말을 좀 넣은 겁니다. 종교는 표상의 형식을 사용하여, 철학은 사유의 형식을 사용하여 인식하기에 이 세 형태 간의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이 세 형태가 뭡니까? 이 세 형태가 바로 예술, 종교, 철학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 뭡니까?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 사유죠. 사유에 의거하는 절대정신, 당연히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될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자, 지성은 뭐예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직관, 그 다음 표상, 세 번째 사유. 그런데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과거에 했던 게 예술인데, 그때 했던 거니 보편적 지성은 거꾸로 말하면 사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최고의 지성이란 말을 다시 보편적 지성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을 쓸 때 여기까지 완벽하게 가진 않더라도 대충 이 정도 구조는 알고 있다라고 글을 읽었다면 굉장히 잘 읽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사실은 안정적인 1등급 혹은 상위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선 이런 것까지는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비유나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정립, 반정립 종합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A라는 주장이 있고 그거에 대립되는 A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아니야, 짜장을 먹지 말아야 돼 라는 주장이 서로 대립돼요. 대립되다가 계속 싸우다가, 그럼 우리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볼까? 그래서 지금 물론 있는 음식이지만 짬뽕이 뿅 하고 세상에 탄생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짬뽕은 짜장이 아니란 측면에서 이 반정립을 수용하는 것이고, 똑같이 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짜장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비유적 표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에 불과하니 이게 정립, 반정립 종합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겔은 사실은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진리와 이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 진리가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도 이러한다고 믿었고, 또 그것을 밝히는 그러한 방식에 따라야 된다고 사실은 믿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시 시대를 얘기를 해볼까요? 원시인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모습이 진리죠, 그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완전히 감각에 의해서만 이해하죠. 시간이 지나면 밝아진다. 시간이 지나고 좀 오래 지나면 밝아지는데 밝아졌을 때 낮의 온도가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런다. 그게 세상의 본질이죠. 철저하게 감각에 의해서만 파악하는 거. 그런데 서양 역사를 기준으로 중세에 들어갔더니 중세인들은 뭐를 매개로 세상을 이해해요? 네, 신을 매개로 이해하죠. 해가 왜 떠? 해는 신께서 만들어 놨고 지구를 돌게 만들어 놓은 거야. 신을 매개로. 신은 감각함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바로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 겁니다. 마지막에 현대인에 들어왔더니 이제 현대인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 대표적인 과학자 한번 뉴턴 얘기해 볼까요?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거. 뉴턴은 사과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감각하죠, 그죠? 감각을 하고 논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세상의 질서인 만류 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은 직접적으로 감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감각적이지 않고, 그러나 애초에 무언가를 관찰로 통해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감각적이죠. 그죠? 이 두 개를 양자를 어울리는 과정에 추론이라는 사유가 있었고요. 즉 이게 바로 철학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철학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철학 다음 떠오르는 거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혹은 뭐 순수 철학,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 개념이 아니라 아마도 현대에 들어선 학문 전체에 대한 느낌으로 이 글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자연과학까지 포섭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지문을 읽고 원래 시험에서라면 저 빼놓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도 거의 대부분 기회가 가에 대한 걸 OX를 하고 가에서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에 따라서 이 문제 풀고 나에 대해서 이거는 나가 필요하니까 좀 제외해두고 이제 그 다음 읽어라 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해설이 목적이니까 그냥 연달아서 나글을 읽을게요. 자, 나글을 봅시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이란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의 하나 일방적 승리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뭔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간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되고 엄밀하고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만들고 닦아놓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을 과연 그 기획을 어떠한 훈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라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산, 사유의 순으로 구성하고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것은 외관상 좀 전형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는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까지 외면성은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으로 강화되는, 즉 종합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적 속성이 없어지고, 또 예술로부터 철학에서 이르는 과정까지 객관성은 사라지고 주관적이 점층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드러날 뿐 진정한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과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감각적으로 무언가를 지각한 것과 관련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된다. 이게 문제의식인 거죠. 그죠? 그럼 이 문제, 나의 글쓴이가 던졌던 문제의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해겔이, 그래, 좋아. 변증법은 너무 좋아. 그리고 양자를 합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종합하는 거야, 종합. 그거를 지성을 직관, 그 다음 표상, 그 다음
사유에 대응시킨 거 너무 좋았어. 그리고 학문 체계를 예술, 종교, 철학이라고 한 것도 너무 좋았어 라고 해결해 생각했지만 글쓴이는 이거에 대해서 나의 글쓴이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봤더니 나의 글쓴이가 봤더니 직관에서 사유로 갈수록 외면성은 소고되고 반대로 내면성은 강화된다. 그리고 예술에서 종교로 갈수록 객관성은 사라지고 주관성은 강화된다. 이거는 오히려 정반합이라는 이거에서 어긋난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던진 거죠. 왜? 얘가 A라 그러면 반은 그거에 반대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종합적으로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쪽은 한쪽의 외면성의 상실과 객관성의 상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외면성과 이 객관성의 본질은 감각적 지각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식을 던졌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던져진 해결책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제가 보기엔 이 문장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구했어야 될 것이다. 해겔은 볼게요. 무언가를 추구했어야 된다. 절대정신을. 그리고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철학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완전한 주관성이 성취되는, 즉 철학은 완전한 주관성과 관련 있는 거예요.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그러면 감이 오죠, 그죠? 철학 다음에 예술을 추구했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거 볼게요.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사유를 뭐라고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술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이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데, 자, 이걸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문단. 여기서부터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한 지점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 추가한다는 말이 굉장히 읽을 때 혼동을 가져와요. 단순하게 읽으면 예술은 다음에 추가 철학 다음에 뭐를 추가, 예술을 추가, 그리고 예술에 대응되는 건 사유다. 이렇게는 완전히 부분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이게 추가의 개념이냐. 가장 글을 잘못 읽는 학생들의 방식이 뭐냐면 예술, 종교, 철학이고 이 다음에 무언가 또 다른 절대 정신이 추가된다. 그게 다시 예술이다. 그럼 이게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을 긍정하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변증법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범주가 지금 몇 단계예요? 4단계죠. 그러면 이렇게 글을 이해하고 있는 건 혹은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건 완전히 글을 오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8번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책은 뭐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술 다음에 이후에 철학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뭐에 맞춰서 정과 반과 합에,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철학 다음에 예술을 써야죠. 철학 다음에 예술이 와야 돼. 이걸 얘기한 겁니다. 철학은 완전한 주관성이 성취된 애고 얘는 그 주관이 재객관화를 통해서 주관과 객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는, 즉 이 말에 추가된다의 말은 사실은 정반합이라는 변증법과 철학과 예술이 대응되는 그 순서,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나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예술을 뭐와 연결하고 있어요? 어떤 지성과? 사유라는 지성과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면 사유가 종합의 단계에 있다라고 이해한다 그러면 얘도
외면성과 내면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의 지성이겠죠. 그죠? 자, 이 글이 마지막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이걸 찾아내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을 읽으면 당연히 물음표가 생겨요. 왜 물음표가 생기냐? 앞에서 필자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에 따르면 직관에서 사유로 가는 순간 외면성은 사라지고 내면성이 강화되니 사유는 내면성이 강화된 애지 종합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해결청에서는 다시 사유가 무언가 종합하고 있는 아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글이 온전하게 정합적이고, 정합적이라는 건 논리적 상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글로 전제하고 읽어본다면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학에다가 사유를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예술에다가 사유를 대응시키면 해결된다. 그리고 그 예술을 종합의 위치에 넣어야 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겔이 대응시켰던 사유의 개념과 필자가 해결책으로 내시했던 예술과 대응되는 이 사유가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 글이 정합적으로 이해돼요. 단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술과 대응되는 이 사유는 해겔이 제시한 철학에 대응되는 사유와는 다르다, 이 말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평가원에서 원글을 가져오고 다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저는 이건 철저하게 조금 평가원에서 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가지문과 나지문의 불안정성이 이겁니다. 8번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읽었을 때만이 8번이 온전하게 제대로 풀립니다. 자, 봐봐요. 8번으로 가볼까요?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겔이 이렇게 말했대요. 괴테와 실러의 문화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는데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하는 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지성 3개 중에 하나예요. 바로 대답이 나왔다 그럼 정리를 잘한 겁니다. 직관, 표상, 사유. 그 중에 최고의 지성 뭡니까? 사유. 사유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상하죠? 해겔은 사유를 철학에 대응시켰는데 갑자기 사유를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이들은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네. 이상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나아가 문제 제기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이론에서는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한다. 맞죠? 왜? 예술은 외면과 내면을 모두 함께 아우르는 애니까. 이 이유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예술을 외면성에 대응시켰지만 현실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술 작품을 뭘로? 내면성과 관련된 사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시잖아요. 잘못됐네요. 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가. 이 지문과 가장 헷갈렸던 게 4번인데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여기까지 맞죠.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객관성이 사라졌다는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왜? 객관성과 주관성을 종합하는 애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이거를 8번을 뭐 그런 거 같네 라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단순 소거법으로 풀게 됩니다. 참고로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나에서 글쓴이는 그러면 도대체 정해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건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래서 없는 것까지 제가 완전히 추론할 수 없는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얘기를 뺀 겁니다. 자, 봅시다.
가글과 나글이 온전하게 이해됐으면 다른 문제들은 굉장히 좀 쉽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8번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가글을 봤던 4번을 봤더니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맞죠? 그죠? 가에서는 얘가 어디 있었어요? 정의 단계에 있었고 나에서는 합의 단계에 있었죠. 그죠? 1번.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 뭡니까? 예술, 종교, 철학입니다. 그죠? 그게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뭐예요? 진리이자 이념이자 질서죠. 이 문장은 예술, 종교, 철학이 질서이자 이념이자 진리이자 이념이자 질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틀렸죠. 그죠? 얘네가 인식하는 대상이죠. 그죠?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인데 봅시다.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직관이랑 연결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새로운 감각을 이끄는 이것도 뭔가 기획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직관이랑 연결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게 아니니까 대상을. 7번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의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정립, 반정립, 종합이었고 니은이 뭐였죠? 기억은 정립, 반정립, 종합이었고 니은은 예술, 종교, 철학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정답만 먼저 확인하면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갈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니은에서는 첫 번째 범주의 특징이 갈수록 약해지는 거죠.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그죠? 첫 번째 범주의 특징이 뭔데요? 감각적 지각성인데.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마 스스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제가 보는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쳐보면 4번, 5번도 좀 제대로 못 푸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어디선가 해설을 보고 해서 좀 이해는 하긴 해요. 근데 8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거나 좀 오히려 제 강의가 뭔가 틀린 것 같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학생들도 답글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고.